경험을 줄까 항상 고민 중이다 이런 모범답안 말고. 아니, 그거보다 이제 개인적인 고민은 이거예요. 처음에 이제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요즘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공계 전공자로서 갈 수 있는 커리어 트랙은 정해져 있거든요. 보통 교수가 되기 위해서 논문 열심히 쓰고 연구를 하는 게 기본 트랙이고, 네. 그렇지 않으면 난 돈을 조금 더 벌래 이러면 대기업에 가가지고 취업을 하거나 이제 기업에서 임원 트랙을 타거나 연구위원 트랙을 타는 게 두 번째고, 그것보다 난 안정된 직장이 좋아. 그러면 이제 국가연구소에 취업을 해서 출연료는 공무원 트랙을 타는 세 개 트랙이 가장 기본적으로 네. 뭐 이공계 트랙이에요. 그 세 코스를 다 가봤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한가운데 이제 딱 2년 전에 퇴사를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1인 기업으로 시작을 하면서 유튜브, 틱톡, 책, 강연, 방송 이거를 다 동시에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게 잘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동시에 다 모든 문을 열어놓고 나는 이런 브랜드니까 사주세요로 간 게 아니라 사람들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어떤 이야기를 원하는가를 이렇게 소싱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군데가 다 똑같이 크지는 않았는데 다 성장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느 포인트냐면 동시에 5개를 키울 수가 없어요. 비즈니스 모델도 다 다르고 요즘 거의 뭐 하루살이처럼 막 아침 6시, 7시부터 밤 10시, 11시 정도까지 그냥 계속 온에어 상태로 돌다가 그때 돌아가서 이제 또 한 6시간을 새벽 3시 정도까지 다음날 무슨 일정이 있나를 보고 준비하고 정리하고 논문 읽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체력적으로 이건 어렵겠다 그래서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서로 다른 영역의 5가지가 서로 맞는 부분도 있고 같이 갈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걸 어떤 형태로 묶어야 할까? 그러니까 나는 내용만 준비하지만 이것들이 유튜브로 나가건 틱톡으로 나가건 방송으로 나가건 컨텐츠가 그 쥐어 짜낸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전달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이 다원화 돼가지고 시작했던 것들을 다시 모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야, 일반인들은 평생 안 할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저는 일반인도 비슷한 형태로 간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할 때 가게들은 일단 열고 나서 제일 큰 고민은 둘 중에 하나죠. 내가 배달을 받아서 파는 모델로 갈까? 아니면 홍보를 해서 그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오는 고객들을 중심으로 갈까? 비슷한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거를 내가 오프라인 강연으로 가는 거는 직접 하는 형태의 모델인 거고, 네. 그거를 유튜버가 됐건 아니면 방송이 됐건 특정 종류의 온라인 매체로 가는 거는 배달로 돈을 버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이게 둘 다 잘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일반 가게들도. 그래서 저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떠한 도구와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야. 원래 디스하지 이렇게 감탄해 주시는 분이 아닌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시는 스타일인데 생각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저는 저의 고민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런 고민을 하고 사나? 아니 그냥 잠은 언제 주무세요? 잠을 잘 못 자서 이런 고민을 해요. 이게 잠 못 잔 얼굴이에요? 어제 잘 잤어요. 이제 자연스럽다. 내 잠. 근데 그 진짜 그 요즘 판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수다로 가게 되면 MCN 같은 경우도 네. 연예인들은 연예 엔터테인먼트, MCN은 유튜버, 광고 대행사는 대기업에서 받아서 광고 대행 이런 형태로 이제 좀 자기만의 파이들이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영역이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영역이 다 흐려져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로 저한테 박사님 강연해 주세요 하고 섭외를 최근에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강연도 있냐면은 아파트 분양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값이 떨어지니까 네. 강연이라고 그래놓고 모아놓은 다음에 사실 내 강연이 끝나면 분양을 해주려고 하는데 거기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분양보다는 이 아파트나 이 오피스텔을 살려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려는 목적인데 우리가 그 고객으로 데려오고 싶은 사람들의 타겟이 어떤 걸 분석해 보니까 좀 지식에 관심 있고 뇌과학 강연에 올만한 사람들이면은 우리 고객의
홍보하기 좋은 거죠. 근데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참 새로운 상황인 게 일반적으로는 기업 내부에서 강연만 하거나 아니면 정말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건데 이건 내가 지금 광고에 활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광고 모델로. 네. 물론 내가 아파트를 파는 게 아니지만 아파트 파는 뭐 아파트 홍보하는 자리에 와서 내 강연 끝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파트 얘기 들으러 온 건데 그럼 이 경우는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거는 미리 알았으면은 승낙을 안 할 것 같은데 또 다른 형태는 어떤 금융사에서 또 강연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전 매체에 강연을 푸테이지로 남기고 사진으로 남기고 뭐 해가지고 쓰겠다는데 이거는 까보니까 전 매체 광고인 거예요. 그럼 사실상은 광고 모델에 돈을 주고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서는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냥 강연 섭외를 해가지고 퉁치는 형태로 가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강연이 온라인으로 갔고 유튜브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런 지식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여러 기업들도 이걸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경계도 흐려지고 사람들이 양심도 좀 흐려지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전화번호를 제 전화번호로 알려주세요. 제가 중간에서 이거는 뭐 정 박사님 모셔도 되겠구나 아니구나 결정해서 분양 광고하는 앞 강의 같은 건 그냥 제가 가서 하고. 이거 좋은데요? 서로. 그리고 이제 70% 가져가고 저 30% 주시는 거죠? 박사님이 7을 가져가셔야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박사님은 7, 저는 93. 역시 경제하는 사람은 무서워요. 맞아요. 그런 게 있죠. 근데 실제로 교수나 이공계들이 돈이나 경제나 비즈니스 모델에 신경을 안 써서 아마 여러 번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돈이 들어오고 유튜브는 어떻게 돈을 벌고 구글은 어떻게 돈을 벌고 고민을 안 하고 나는 그냥 찾아보는 거고 내 좋은 걸 하는 거지 그 뒤에 비즈니스 모델까지 고민 안 하잖아요. 저만 해도 옛날에 안 했고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이거는 그냥 나한테 강의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저기서 죄송해요. 막말을 써서 양아치 짓을 하고 있는 거네 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방송사 얘기까지 하면 안 되긴 하지만 어디 와가지고 방송 출연해달라고 한 다음에 그게 나중에 책으로 나와요. 근데 인세는 방송사가 다 가져가요. 거기 있는 내용은 다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나온 줄도 모르고 책이 나온대요. 그럼 이런 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건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그냥 불러줘서 내가 내 얘기할 수 있으면 행복하고 즐거운 거지 그걸로 이제 누가 돈을 벌거나 어떤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 2년 동안 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경제 3%도 큰 도움을 줬고 여러 경제 방송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고민하지 않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경제가 변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단순히 그냥 제 내용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비슷한 경험도 저는 하는데 처음에는 그 기준이 명확하다가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털어놓는 거면 제가 한 5년쯤 전에는 되게 고민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지인들이 슬슬 나이를 먹기 시작하니까 그놈들이 책을 쓰기 시작하더군요. 근데 책을 쓰기 시작할 때 출판사 여러분들도 이제 다 한 권씩 두 권씩 책을 쓰시게 될 텐데 출판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출판사 편집자가 능력이 있어서 추천사를 스스로 받아오는 편집자. 두 번째는 저자 네가 알아서 추천사를 좀 받아와라 라고 요청, 부탁, 협박하는 출판사. 그러나 뭐 책을 어디 가도 잘 만들고 못 만드는 건 아니에요. 추천사에 관한은 그래요. 그러면 편집자보다는 주로 이제 저자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겠죠. 추천사 좀 써라. 대개는 추천사가 필요한 책은 죄송합니다. 확인해 봐야 되는데 추천사가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추천사가 필요한 책은 없어요. 네. 책 내용이 부실한 책입니다. 살았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뭔가 요리가 좀 뭔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뭐라도 그릇이라도 예쁜 거 담으려고 하고 뭐라도 꽃이라도 하나 얹으려고 하는 거죠. 맛있는 요리는 어디다 담아줘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면 이제 해외 저자라서 국내에 잘 안 알려졌을 때 뭔가 국내에 있는 누군가가 추천을 해주거나 주로 해외 책의 추천사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조차도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추천사도 서로 인플레이션이 돼서 추천사를 하나씩 더 끼워 넣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어쨌든 그러나 나에게 그런 요청을 해온 사람은 저의 지인이잖아요. 그런데 대개는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야 추천사가 필요할 정도면 책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면 정말 부실한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자는 마치 그 고슴도치가 자기 새끼 예쁘듯이 내가 쓴 책이지만 이건 내가 생각해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나온 책들이 이렇게 강연을 모아서 넣은 거니까 저도 아주 솔직히 말하면 이 다른 저자들은 이러면 화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온 책이 얼마나 잘 나오겠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책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책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일단 걱정부터 돼요. 나 이거 지금 뺄 수도 없고 난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책을 써야지 이게 이렇게 거의 책에 한 챕터 담기는 거에 대해서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오히려 걱정을. 꽤 많은 책을 내셔서 그래요. 박사님 그런가요? 되게 이제 첫 책이나 두 번째 책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선 다하는 거, 다 안 한 거 어떻게 알았지? 최선을 세 번째 책부터는 대개는 그냥 책을 만들죠. 그러다 보니 내가 보기에는 이건 추천할 만한 책은 아닌데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너 나랑 보지 말자는 얘기와 같아요. 차라리 나를 욕하지 내 책을 욕해? 말도 안 되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되면 읽어보고 추천사 하나 써주게 라고 하는 말이 너 나랑 앞으로 계속 볼지 안 볼지 빨리 결정해 라고 하는 것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다가 추천사를 남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발하기로. 같은 고민인데 반대 방향으로 가셨네요. 예. 혹시 반대쪽으로 결정하셨다면 매번 괴롭기는 하실 텐데 꼭 좀 지켜주십시오. 네, 맞아요. 근데 비슷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일이 5가지 분야에서 늘었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왜 힘드냐면은 지인들이나 엮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탁해서 노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그냥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우선순위에서 어떤 그분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너무 많이 오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고 나는 이걸 한다라는 삶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새 삶이 너무 꽉 차서 복잡해져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여행 갈 때 아내는 미니멀리스트고 저는 맥시멀리스트거든요. 어떻게 다르냐면 아내는 딱 뭐 3박 4일을 간다 그러면은 어느 날 무슨 옷을 입을지 정확히 알아서 그거 이상의 옷은 넣지 않고 아내분께서는 딱 최소만 넣고 나머지는 그냥 뭐 입던 옷 하루 더 입어도 되는 거잖아. 그냥 넣으면 되지라고 가방에 남는 공간이 적어도 반 정도는 있게 싸는 스타일이면 저는 약간 도라에몽 스타일이라 가지고 맥시멀리스트니까 모르지만 일단 필요할 것 같은 걸 모두 다 가방에 넣고 나중에 뭐 어떻게든 쓸모가 있겠지 하지만 사실상은 우산 하나, 양산 2개 챙겨 넣는. 그 신발만 해도 막 3개, 막 혹시 젖으면 쪼리도 들어가야 되고, 편하게 신어야 되는 집에서 신어야 되는 신발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연할 때 신어야 되는 구두도 들어가야 되고, 반바지, 긴 바지, 뭐 이렇게 다 넣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비효율적인 거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도 어쨌든 넓어지고 팽창하는 데는 도움이 됐어요. 근데 가방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아내의 가방 모드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남이 하는 일도 그렇게 체계적으로 안 하면 기분 안 좋으신가요? 내가 여행 가방을 쌌는데 네네네. 이제 부하 직원도 생기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친구는 달랑달랑 생만 하나 메고 오면 네. 쟤는 출장을 가겠다는 거야? 아니요. 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다행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근데 이제 일을 할 때는 MBTI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P예요. ENTP로 해서 P인데 이제 회사 일을 하거나 팀장일 때는 어쩔 수 없이 J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뭐 먹으러 가지? 막 고민하고 여기 갈까 저기 갈까 하는 거 일하지 않는 상황에선 즐거워요. 그래 뭐 여기도 가보지 뭐. 근데 일하는 시간 딱 점심시간이 1시간 있는데 애들이 20분을 고민하고 있다. 못 참죠. 그냥 여기 가자. 이거 다 시켜 먹자. 그런 성격으로 변하긴 하더라고요. 여행 갈 때 짐 잔뜩 싸시는 스타일이 어떻게 되세요?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나는 여행 갈 때 장 박사님처럼 싼다. 그리고 아마도 성격은 E일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MBTI를 안 좋아하긴 하지만
외향, 내향은 모든 성격 테스트에서 나뉘긴 해요. 여행 갈 때 그러면 아침은 여기서 먹고 자유시간을 2시간 30분 가진 후에 다음에 요 차를 타고 이렇게 갈 거니까 미리 예약해놓고 그렇게 가시는 스타일이세요? 와. 이거 역시도 아내랑 저랑 그 스타일이 이렇게 나뉘어요.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이 생기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아내는. 그래서 여행 코스를 딱 짜면서 첫째 날은 바다, 둘째 날은 산, 뭐 셋째 날은 이거라고 이제 계획이 명확하죠. 아, 그분은 계획이 오히려 있으시고. 네네, 있죠. 어. 그런데 이제 짐은 단촐하고. 짐은 단촐하고. 그거는 효율적이에요. 아, 그거는 네. 그거는 나머지는 박사님이 싸들고 와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그래요. 네, 그런 거예요. 본인은 짐은 단촐한데 뭐 없으면 짜증내죠. 아니요,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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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제 좋은 거는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 계획을 아무리 잘 짜고 다 해도 항상 꼬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갑자기 분수에 뛰어들어가서 이날 입어야 될 옷은 이건데 다 젖었어. 뭐 이런 상황이 온다든지 갑자기 차가 고장난다든지. 그래서 보니까 제가 강한 부분은 임기응변,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상황이 터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거는 주로 제가 하는 편이고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모드에서 효율적으로 문제 없이 하는 거는 이제 아내가 하는 편이고. 근데 티격태격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살면서 나랑 다른 사람하고 팀이 잘 되면은 정말 최상의 궁합이고 근데 그렇게 맞았는데 최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맨날 싸우고 있으면 또 최악의 궁합이기도 한데 네. 그게 결국은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대개는 부부가 최상의 궁합이기가 어렵죠. 최상의 궁합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만들기도 어렵죠. 어떻게 아니 원래 늘 같이 지내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아 맞아요. 가까우면 어려워. 한일 관계, 한중 관계가 나쁜 이유가 그게 뭐 한국과 일본이 나쁜 나라라서가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나라는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근데 한국하고 이제 일본, 중국은 그 그룹이니까 인간의 본성, 뇌로 좀 들어가면은 이제 그 인그룹, 아웃그룹이라고 외집단, 내집단에 대한 편향이 굉장히 강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가방 이렇게 싸는 건 손들라고 하고 다르게 싸는 건 손들라고 한 다음에 그냥 손만 드는 게 아니라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손을 들었다. 누가 손을 들었죠? 하고 둘러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분들을 이제 1대1 모아놓고 테스트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더 멋있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지성이 높은 조금 더 정상적인 인간으로 보이는가를 보면은 나랑 같이 손을 들었던 사람이 그렇게 보이고 나랑 다른 사람은 좀 이상해. 나랑 안 맞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뭘 티셔츠를 입혀놔도 되고요. 어떤 종류의 테스트를 해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뭔가 사람들 일단 구분 지어놓으면은 사람들이 집단 편향을 가져서 내 집단, 외 집단으로 나뉘게 되는데 나랑 생각과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 호감도 더 간다. 그렇죠. 듣기 전에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 같은 경우는 더더욱 선이 명확하잖아요. 국경이 있고 나랑 바로 옆에 있는데 쟤네는 나랑 여기가 다르고 이렇게 다르고 하면은 그 집단끼리 뭉치는 편향들이 더 강해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 집단 안에, 그러니까 나랑 같은 그룹, 같은 나라 안에 또는 같은 팀 안에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만 있으면 망해요. 그러면은 그게 공산국가가 됐건 독재국가가 됐건 종교 집단이 지배하는 국가가 됐건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내 집단 안에서는 티격태격되고 싸우고 다 해야 되지만 결국은 생각의 다양성이 존재해야지만 집단 지성이 제일 잘 발휘된다는 게. 네. 그래서 이프로님, 정프로님, 김프로님이 세 분 다 이렇게 다르지만 경제 3%를 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밖에서 보면 시너지로 보이죠? 그러니까 안에서는 티격태격인데 밖에서 볼 때는 너무 재밌는 거죠. 네. 그 얘기 시작하면 오늘 여러분 집에 못 가십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런지 모르겠어. 네, 그래서 참 어려워요. 본능적으로는 나랑 다르거나 막 이러면은 싫은 게 인간의 본성인데 성과가 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다양성이 필요하고 그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같은 사람끼리 부부하면 잘 맞고 좋을 것 같지만 재산이 더 늘어나고 더 좋은 시너지를 내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을 때 싸우지 않고 화합할 수 있으면 베스트인데 이제 방금 붙은 가정이 어려운 거죠. 그렇죠.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합하는 게
그러려면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참고로 이게 이제 뒤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연구가 생각이 나는데 실제로 과학자들이 그런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박사님, 평소에도 이렇게 말이 많아요? 저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저보고 강연하라고 하는 게 집에만 있으면은 늘 아내한테 있잖아 이런 연구가 나왔대 그 얘기하기 시작하면 귀에서 피 나올 것 같다고 제발 나가서 그 이야기를 아껴놨다 딴 데 가서 하면서 그걸로 돈을 벌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점 많아지는 것 같죠? 나이 들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도 좀 줄어드는 편인 게 이래요? 지금 줄어든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네. 최근에 알스 신잡 같이 했던 유현준 교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장 박사가 지금 들을 줄도 안 해. 말이 적어졌어. 이런 거예요, 유현준 교수님이. 그래서 진짜인가? 막 이렇게 생각했죠. 거기 나온 그분들은 저도 같은 프로그램 보는데 진짜 거기 안 모여놨으면 각자 흩어져서 정말 시끄러울 분들. 지금 각자 흩어져서 시끄럽잖아요. 알스 신잡 멤버들 다. 근데 정말 그 방송에 나영석 PD가 저를 섭외할 때 조건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 쉬지 않고 10시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식을. 근데 한 시즌을 채우려면 한 회가 평균 16시간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이제 PD, 작가, 그 다음에 카메라 감독님이 오셔서 같은 차를 타고 가면서 물어봐요. 아침 6시면 눈 비우고 있는데 뇌과학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생각해요? 아침형 인간과 저녁 인간은 뇌가 어떻게 달라요? 커피를 마시면 뇌에 어떤 일이 생기나요? 쉬지 않고 이제 저녁 6시까지 여행지를 다 다니면서 화장실 갈 때 빼고 밥 먹을 때 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옆에서 누가 그럼 TV 안 나오는 누가 물어봅니까? 내가 계속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그러다가 끊기면 작가가 계속 찔러줘요. 계속 얘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저녁까지 돌고 저는 이제 신나서 에너지 만빵해서 돌아왔는데 유현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마르고 체력이 좀 없어요. 이제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막 일단 1시간 동안 뻗어 있다가 이제 유일하게 쉬는 시간에 메이크업 받는 거예요. 그때 메이크업을 받거든요. 메이크업 순서가 중요해요. 1번과 마지막만 좀 쉴 수 있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반이니까. 1번은 받고 쉬면 받고 쉬면 되고 마지막은 쉬다가 받으면 되고. 그렇죠, 그렇죠. 가운데 받는 분들은 이제 반만 쉬는 거죠. 어정쩡하다 휴식이. 그리고 나서 저녁 7시 식사가 시작이 되면은 새벽 2시까지 연속으로 밥 먹으면서 촬영을 해요. 그래서 되게 그렇게 찍어서 1시간 분 나오는 거예요? 한 시즌에 한 1회 분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찍는 게? 그렇죠. 4명이 16시간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저녁에 모여서 얘기한 거를 편집해서 90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전날도 미리 가서 있어요? 그거는 이제 스태프들이고 우리는 새벽에 출연자는 아침에 가면 되고 이제 스타렉스나 카니발 타고 시작해가지고 쭉 도는 거고 이거를 한 시즌이 10회니까 매 주말마다 10번을 해야 되는 거죠. 출연료 많아야 되겠는데요? 뭐 출연료 네.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했어. 근데 아시다시피 방송 출연료 때문에 안 하는 게 사실 방송의 출연료가 진짜 많이 주면 500만 원이에요. 근데 500만 원 받는 사람 거의 없어. 그러니까 저희 이제 지식인 레벨에서 물론 유재석이나 뭐 다른 분들 가면 다르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방송 출연료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방송 나와서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강연이나 광고나 이런 것들이 있고 책이 팔리고 하니까 이제 그 추가로 오는 거지 출연료 자체는 의미 크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식인 노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방송국 좀 다니면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출연료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 보고 방송 좀 나와주세요라고 하면 처음에는 저도 뭐 그냥 얼떨결에 나가다가 약간 익숙해진 다음부터는 그래 나갈게 조건이 있다. 그 대신 솔직하게 거기 나온 사람들 출연료를 좀 알려달라. 정말. 그래서 나는 그 오가는 서류 봐야 확인한다. 괜찮겠냐.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서 그렇다. 그런 조건으로 본 적이 있는데 특히 이런 교양 프로그램 있죠. 교양 프로그램 그러면은 지식인들 몇 명 모시고 지식인들만 모셔놓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뭐 그래요? 뭐 세상에 이런 거 하는 연예인들 예능 잘하시는 분들을 한두 분 모셔요. 근데 그분들이 돈을 더 많이 받죠. 맞아요. 제가 최근에 더 많이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한 10배 받아요. 제가 그냥 오늘 다 말을 나온 김에 까놓고 말을 할게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놀랐던 게 어딘가 큰 포럼에 초대를 받았어요. 저랑 굉장히 유명한 카이스트 교수님이랑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랑. 근데 참고로 방송 출연료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본 100 정도예요. 많이 받으면은 뭐 200, 그게 제일 많고 이제 진짜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한 4, 500까지 올라가는 게 지식인들의 레벨에서는 그렇죠. 그렇고 평균은 한 150, 2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략.
라디오나 이런 데 가면 이제 15만 원. 영에 하나씩 빠집니다. 네네. 이렇게 하고. 자, 근데 포럼이잖아요. 포럼인데 주최 측이 계약서 3개를 책상에 띵띵띵 깔아놓고 사인을 하라고 한 거예요. 섞였구나, 그 계약서가. 카이스트 교수님은 30만 원이었어요. 무슨 김영란법이고 이러니까 그냥 와서 봉사하세요 정도인데 카이스트 교수님 중에서도 방송에 제일 많이 나오는 누구라고 말 안 하겠지만 상상하실 수 있는 제일 유명한 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카이스트 교수님이면 본인이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해온 실력을 인정받는 교수님이잖아요. 저는 그냥 까서 그날 좀 많이 주는구나 해서 300 받았어요. 오 했어요. 오. 교수님이 쓱 보더니 많이 받네. 아 나는 김영만 법 때문에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우리 둘 다 옆에 이제 유튜버 보고 깜짝 놀란 게 3,000.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갓 박사 졸업, 연구 경력 몇십 년, 학사 졸업에 사실 아는 거 많이 없는 근데 그냥 말하고 그냥 인기가 많은 유튜버 이렇게 냈는데 30, 300, 3,000.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약간 이건 비합리적이다라고 느끼긴 했는데 요 돈이 이렇게 된 건 김영란법이라는 것도 있지만 기회비용이라는 것 때문에도 있어요.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100만 채널이 협찬을 한번 받으면 어쨌든 1,000만 원대거든요. 몇 천만 원대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컨텐츠를 내가 준비하는 게 낫지 어디 강연을 오게 되고 강연을 준비하려면 그만큼의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내가 그때 못하게 되는 만큼의 컴펜세이션이 있어야 되니까 자본주의 경제 논리에서는 충분히 납득은 가는데 근데 이제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컨텐츠를 교환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과연 이 사람의 지식과 이 나누는 거를 나는 30만 원에 받는 건데 똑같은 자리에서 나오는 연자가 이 사람은 이 지식을 사람들이 받는데 3천만 원을 주고 받는다라는 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 고민들이 많아서 요즘 일하면서 그 정리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는 이러한 거를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식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이제 나와서 사업자로 일을 하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답 중에 하나는 중간 플랫폼입니다. 중간 플랫폼에서 사실은 노동은 지식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한 사람이 거의 다 해요. 근데 이 사람 주변으로 만들어져 있는 굉장히 많은 에이전시와 촬영팀과 수없이 많은 머신너리들이 있는 거고 여기서 또 위즈덤 칼리지 조금 자랑을 하면 위즈덤 칼리지는 굉장히 출연자들과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페어한 형태로 이렇게 약간 비합리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구조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는 쪽이었어요. 그 참여하는 사람도 더 많이 인터랙티브에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기 참여하는 그 저희 지식인들 같은 경우도 참여형으로 여기서 함께하면서 이게 잘 될수록 계속 어떤 커뮤니티를 저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준 형태로 가서 저는 경제3 프로 TV에서 이런 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강연료 많이 드렸다는 뜻이죠? 그거 그러니까 뭐 아시잖아요. 여기서 이걸 다 직접 말하지 않지만 이게 잘 되면 많이 받고 안 되면 안 받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페어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쪽은 그게 아니라 그냥 정말 퉁치고 나머지가 전부 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하는지는 그냥 이 컨텐츠를 낸 사람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다 같이 잘 될 수 있는 구조로 새로 고민하고 있는 중이죠. 저희가 그래서 주입식 광고라고 하잖아요. 3프로 TV의 광고는 네. 살 때까지 광고한다. 지겨워 죽겠다 진짜. 내가 저걸 사면 그런 광고를 안 봐도 되냐? 진짜요? 그러면 사겠다. 이건 옛날 모델인데. 어쩔 수 없어요. 저희도 열심히 제작하고 충분하게 보상을 해드리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열심히 팔아야 되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 뭐 밤낮 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방송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른 방송 중에는 못했는데 이 전체 위즈덤 컬리지를 기획하고 여기에 붙었던 스태프, 그러니까 뭐 회장님 포함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이 스태프는 정말 진심으로 이걸 해서 진짜 감사하고 박수 드리고 싶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동시에 참여해주시는 도투님들 이 주말에까지 폭풍 전야에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함께해주신 도투님들 역시 여기의 네. 일부라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말씀 많으시네요. 맞아요. 끊어주세요. 부장님이 15분 전에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시죠라고 했는데 맞아요. 넘어가죠. 예. 저도 저의 고민을 얘기할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아, 여러분들의 고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옛날 고민만 말씀하셨군요. 세상에. 자, 같이 한번 보죠. 네. 저희가 여러분들 중에 몇 분께 요즘 고민이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도트님들의 특징은 2%랑 비슷해서 가리시는 것도 없고 정말 솔직하게 허모 도트님은 3월에 입주한 상가가 아직 이제 임대가 안 나가서 본인 상가를 갖고 계신 모양이네요. 계속 임대료 로스, 관리비는 내고 있고 은행이자 나가고 있고 미쳐버리겠다 이 말씀. 게다가 주식은 두 자릿수 마이너스다. 저도 그래요. 예, 이게 마이너스 10%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저는 유니티, 페이스북, 메타 여기다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6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도 그런 거 있는데 그게 사람을 열심히 일하게 만들더라고요. 제 꿈대로 자산이 굴러갔으면 네. 저 이 시간에 여기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경제 공부하는 고민도 있는데 다 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팔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노는이 이 공부해서 내공이나 쌓아두자. 그러면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공부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시죠? 네. 그 봐요. 요걸 보고 다 보니까 질문 자체가 뇌과학자에게 하는 뇌과학 질문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최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 부분 경제 공부, 그러니까 손 못 쓸 때 공부해서 내공 쌓아두려고는 기본적으로 이미 잘하는 것 같아요. 이미 공부한다는 걸 잘하는 건데 이제 공부의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그냥 글과 책으로만 읽어서 아는 거, 다른 사람이 말해줘서 아는 레벨이 있고 무엇라도 뭔가 해보면서 쌓이게 되는 지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도 유튜브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그냥 누가 있으니까 해보지라고 한 거랑 실제로 그걸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비즈니스가 그 뒤에 숨어있고 매달 이걸 돌리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고를 알게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패시브하게 공부만 하지 말고 액티브하게 실험을 하고 뛰어들어서 하는 공부의 영역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로 돌아가면은 근본적으로 그 액티브랑 패시브가 되게 중요한 게 제 손이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액티브하게 내 손으로 요 표면을 만질 때 감각이랑 이게 있는데 책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만약 책이 이렇게 와서 똑같이 손에 있는데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정확히 똑같은 속도와 압력으로 내 손에 닿게 되면 손에 있는 센서는 사실 감각을 똑같이 느껴야 되잖아요. 전혀 다르게 느껴요. 내가 액티브하게 움직일 때 다른 모드에서 이 느낌 자체를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공부를 할 때 내가 배웠다 또는 아직 다 모르겠다 이러더라도 내가 그런 것들을 어느 분야에 어떻게 실제로 활용해보거나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작은 걸 수도 있어요. 계산을 해보는 걸 수도 있고 내가 한 달 동안 어떤 차트나 내가 기억에 남는 것들을 기록해두는 형태나 그걸 통해서 모델링을 해보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작은 실험들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걸 해보는 실제 실험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게 터치를 할 때 스스로 액티브하게 하는 쪽이 더 풍부한 감각을 느낀다는 건가요? 아니요. 풍부하지는 않은데 이제 내가 스스로 내 의지로 뭔가를 할 때는 뇌에서 이 시그널에 대해서 카피를 해서 동시에 보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나한테 들어와서 생긴 게 무엇이고 내가 스스로 움직여서 생긴 게 무엇인지에 대한 피드백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들어오는 감각은 필터링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면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지만 때때로는 뭐 감각이 들어오지만 내가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경우처럼 게이트웨이에서 막혀버리기도 하고.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네, 누군가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 네, 네, 쓰다듬을 당하는 사람의 감각과 네, 쓰다듬는 사람의 감각 중에 네. 누가 더 좋은 느낌을 더 강하게 받는가에 대한 그런 궁금함이 갑자기 떠올라서 약간 19금 쪽으로 흐르긴 한데. 아이인가요? 예? 아내예요? 아이예요? 제가 머리를 쓰다듬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꼭 네. 그거에 한정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봐요. 눈 반짝한 거 봐요 지금. 기본적으로 쓰다듬을 때 이제 액티브가 더 즐거우냐 패시브가 즐거우냐. 그 즐거움의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액티브한 쪽은 내가 어쨌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쓰다듬는다라고 한다면 그걸 이제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감각을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의 즐거움이고, 이제 쓰다듬을 누가 해줄 때 즐거운 거는 뭐냐면은 예측 불가성에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예측 불가성의 정보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뇌 자체에게는 더 즐거워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누가 쓰다듬어 줄 때가 더 즐거워요.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 내가 똑같은 내 좋아하는 곡을 내가 멜론이나 스포티파이나 바이브에서 듣는 거랑 내가 좋아하는 곡이 라디오에 나왔을 때랑 즐거움이 달라요. 근데 라디오에서 나오면 완전 즐거워요. 와, 이거 내 좋아하는 곡인데. 왜냐하면 내가 아닌 누군가가 틀어줬는데 약간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 내가 좋아하는 자극이 왔으니까 이야. 신나는데, 내가 골라서 틀었을 땐 똑같은 곡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의 즐거움이 조금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른 레벨의 즐거움이기는 해요. 예측 불가가 중요하다.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예측 불가성 때문에 도박 중독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어떠한 메커니즘이 일어나고 있냐면, 내가 베팅을 하는 순간 돈을 딸 걸 상상하고 베팅을 해요. 잃을 걸 생각하고 베팅한 사람 거의 없죠. 그러니까 뇌는 돈을 따지도 않았는데 상상하는 순간 이미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잃었을 때는 당연히 기분이 안 좋지만 내가 딸 거라는 기대 심리, 그 상상 자체가 도파민을 내보내면서 즐겁기 때문에 또 그 상상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다시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자꾸 이제 그녀와 연관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영어권에서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사랑이나 어떤 성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상상할 때만큼 즐겁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가끔가다 상상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을 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내가 그건 상상력 부족이고 대체로는 상상보다 즐겁지 않죠. 네, 그 이유 역시도 내가 상상을 할 때는 굉장히 알 수 없는 무언가지만 내가 실제로 경험을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건데,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상상력을 조절하거나 내가 어떠한 기대를 감을 갖는 것 자체를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은 작은 자극에도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죠. 네, 다시 돌아가서 이제 두 번째 두 자릿수 마이너스. 여기서 짧게 말하면은 과학의 지혜에서도 미래 예측 얘기가 저희 위즈덤 컬리지에 많이 나오는데,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큰 판을 봐라. 그러니까 나는 나 한 사람이 얼마만큼 마이너스인가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겨울이고 전체적으로 주식시장과 큰 흐름이 다 안 좋기 때문에 모두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저 두 자릿수 마이너스입니다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보는 습관을 좀 기르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안 좋지만 그래도 2년, 3년 후에 어디가 좋아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치 투자라고도 말씀하시지만, 그러니까 큰 그림 안에서는 내가 예측을 하는 게 조금 더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어느 종목에 어느 기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주식 투자를 잘 못하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이 어려운 부분이 이런 건데, 그냥 큰 그림으로 큰 흐름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도 맨날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작은 어떠한 그 마이너스나 두 자리 이런 거 연연하지 않고 큰 그림으로 어떠한 가치와 미래의 변화들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내공을 기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장기 투자를 항상 강조하시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과도 맞닿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불안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그림을 알고 있는데도 막 계속 떨어지고 있고 내 주변에서 다 팔고 있으면 나도 따라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불안감을 조금 그 뭐라 하자면 상쇄할 수 있는 나만의 플랜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특정 시기에는 타임 윈도우를 3개월 동안은 결정을 내리고 다시 안 건들고 3개월 후에 보겠다, 뭐 1개월 후에 보겠다라는 형태로 내가 고민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다음 스텝을 하기까지를 매일 고민하고 갑자기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내가 정해놓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세 달이면 세 달이라고 디시전 포인트를 정해놓고서는 행동하는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뇌가 가지고 있는 불안 심리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 봤을 때 나 자신에 대한 일종의 브레이크나 그 좋은 장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것이 어디에도 해당이 되냐면 직장 다니다 보면 퇴사해야 되나? 바꿔야 되나? 이걸 맨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건강하지 않아요. 맨날 생각하면 될 일도 안 되고 열심히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성과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경우에는 이제 과학자는 샘플링 레이트라고 하는데 내가 데이터를 계속 내고 있으면 그 자체가 에너지 소모가 너무 심하고 그렇다고 내가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옮겨야 되나 어떤 큰 선택을 해야 될 때는 그래 지금부터 6개월 후에 어느 날 내가 선택을 할 거고 그때까지 프로, 컨 해야 되나 안 되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계획을 짜고 그날이 되면은 이제 변명을 하면 안 되죠. 쌓인 걸 보니까 회사를 나가는 게 더 좋겠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네. 라는 형태로 그때까지 데이터 수집은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고 내가 내 스스로 이유들을 적어보는 것도 좋고 그거는 나만의 방법을 할 수 있지만 늘 고민해서는 될 일도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시점을 정해놓고 그 순간에 결정을 한다라는 것들이 저는 많은 종류의 선택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전략 같아요.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지 말고 그 고민을 뭐 석 달 후에 한다. 그 전까지는 그냥 그 석 달 후의 결정을 위해서 난 데이터만 쌓아놓겠다. 네. 왜냐하면은 굉장히 살기 편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그때까지는 고민이 미뤄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 가서 내가 강력한 확신으로 내 선택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은 주저하지 말고 내 선택을 바꿔도 좋아요. 그게 오히려 더 잘 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은 저는 막 진짜 힘든 20대 중반, 30대 초반에 나는 딱 40살이 될 때 자살할 거야 라고 약속을 정해놨었어요. 그때 죽을 거니까 그 전까지는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자 라고 하고서는 결심을 하고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딱 40이 됐는데 결혼도 했고 애도 있고 죽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지 않아요. 난 더 살고 싶어요. 스스로의 약속을 깨뜨리셨네요. 깼죠. 그냥 깼죠. 근데 그냥 깨니까 좀 찔려가지고 사실은 이제 장자에 보면 오상아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상아는 내 자신을 제사지어서 보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40세까지의 내 삶을 제사지어서 그 전에까지 나는 없고 나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라는 나 스스로를 제사 지낸다는 개념이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짠 게 다음 책에 나의 그 모든 삶의 경험과 내가 뭐 어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었으면은 그걸 책에다 다 넣고 의미 있게 쓴 다음에 이 책을 나의 제사로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그 책을 아직도 다 못 썼어요. 40세에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만 42세가 넘었는데 그래서 2년째 못 쓰고 있는 책이긴 한데 제사 지내고 그 다음 또 몇십 년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인생 어렵지 않아요? 와, 이렇게 살아야 겨우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정말 죽자는 마음으로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죽자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걸 뒤의 시점으로 넘기고 그때까지 뭐 죽음 앞에 뭐가 의미 있겠어요. 내가 그래서 시한부로 1년밖에 못 산다 그러면 그 1년 동안 내가 뭐 직장을 퇴사할지 말지 뭐 할지 고민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일단은 하겠죠. 최대한.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로 시점을 정해놔서 무엇이 내 삶에 중요한가의 기준이 생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면은 내가 이전까지 행동하거나 움직이지 못하던 행동을 하게 되는 목적으로는 저한테는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네. 뒤의 시점으로 미루고 그게 꼭 죽음같이 큰 게 아니더라도 그게 뭐 어떤 종류의 선택이더라도 내가 뭐 직장을 바꾼다, 뭐 이민을 간다, 뭐 큰 선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섣불리 이렇게 질르기보다는 내가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그걸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할지 말지 결정할 때도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건 3년 후에 결정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3년 동안은
그 데이터를 계속 그냥 쌓아가시는 그런 결정 보내드립니다. 이 경우는 제가 다이어트 10kg 빼기를 성공했는데 저기 MKYU 김미경 대표님하고 이 다이어트 내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참 올라갔을 때 1 이더리움을 걸었어요. 진짜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600만 원인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누가 많이 빼는가? 근데 다시 이제 200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200만 원도 큰 돈인데 다이어트에 대한 욕구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1, 2더리움 내기는 손해 안 보고 끝나서 다행이네요. 그분이 졌어요? 둘 다 한 게 이게 둘 다 성공하면 아무도 돈을 안 내도 되는 거고요. 근데 어느 한쪽이라도 실패하면 상대방한테 이더리움을 줬어야 돼요. 둘 다 실패했어요? 둘 다 성공했어요. 오. 심지어 10kg가 아니고 내 몸무게의 10%였어요. 생각보다 컸어요. 제가 거의 그게 더 커요? 제가 거의 100kg대였어요. 점톤. 지금은 아니지만. 네. 그렇군요. 네. 이모 도트님. 이직을 고민하고 계시군요. 어떻게 하면 연봉을 올리고 커리어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야, 저는 지금도 고민입니다. 언니가 괴롭히는 모양이에요. 제발 그 기억 좀 탈출해. 그리고 괜찮은 남자를 만나라는 잔소리. 뇌에 가득 차 있다. 윈스턴 칼리지는 에 대한 고민도 있네요. 다이어트 얘기도 나왔네요. 코로나로 살을 많이 쪘는데 회복이 어렵다. 물렸다는 거죠. 다이어트랑 이직 저 고민 두 개로 나눠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첫 번째는 연봉 커리어 그리고 블랙 기업 탈출 괜찮은 남자는 누구나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만이 답이에요. 괜찮은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은 내가 10명을, 20명을, 30명을 계속 만날 수 있는 어느 모임에 나가거나 그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기회를 만들지도 않고 만나봐라는 생각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업을 탈출해라고 한다면은 여기저기에 내 이력서를 넣었을 때 얼마나 많은 데서 오케이가 오나 블라인드로라도 넣어보고 데이터를 내서 내가 많이 찔러봤을 때 얼마만큼의 피드백이 오는가를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순히 지금 있는 상태만 보면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떠한 형태로든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언니의 말씀하고 이직이 사실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많이 만들다 보면은 그 기회 중에 더 좋은 기회가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기회는 만들지 않고 지금 어떡하지? 라는 이렇게 허황된 꿈을 꾸는 경우들이 많아서 무조건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예, 그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좋은 연구 결과가 있는데 우와, 네. 엄청 재밌는데. 네, 재미있는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도시에 언젠가 근처에 화산 폭발이 나서 그 마을을 덮쳤답니다. 그러니까 온 마을이 다 화산재로 덮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는 이 마을을 떠나자라는 결정을 한 사람들이 있고, 아니야, 화산재 잘 기록해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결정을 한 두 부류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떠나고 절반 정도는 그 마을에 남았대요. 그리고 나서 30년 후에 이제는 떠난 사람과 그 마을에 남은 사람들이 이제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데, 떠난 사람의 평균 소득과 남아있는 사람의 평균 소득을 비교했더니 떠난 사람의 평균 소득이 월등하게 높더라. 이 말은 화산재가 특히 더 많이 덮친 사람이 떠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대충 털고 살만하면 살았을 거고, 이 집은 안 돼 하는 분들은 주로 떠났을 텐데, 화산재가 지능이 있어서 스마트한 분들의 집만 더 많이 덮쳤다 라고 한다면 떠난 사람이 더 많은 연봉을 올리는 게 설명은 될 텐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덮쳤을 거라고 가정을 하는 게 합리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난 분들의 소득이 항상 높더라라는 거죠.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장 박사님 말씀하신 그 출연료 문제도 똑같은 건데요.
왜 유튜버는 3천만 원이고 교수님이 어쩔 수 없고 그건 김영란법이니까 왜 박사님은 300만 원이냐? 지금은 조금 올렸어요. 좀 올랐어요? 그 완전히 수급이에요, 그건. 저희는 이제 행사도 만들어 보니까 하잖아요.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이분 3천만 원 저희도 아깝죠. 아까운 주최 측도 아깝죠. 그런데 2,500만 원 주고 쓸 다른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래 다른 유튜버들은 다른 돈벌이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없어 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체가 그냥 희소한 거예요.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를 떠나서 아니 소고기 안심과 사태살이 세포로 보면 뭐가 더 안심이 훌륭할 게 있다고 그게 값이 4배, 5배입니까? 그냥 희소성이잖아요. 그거 전혀 무관하게.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즉 방송국에서 지식인들의 출연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그만한 출연료라도 난 나가서 받고 할래. 왜냐하면 다른 잡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거기서 벌면 되고 여기는 그냥 즐기러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 50만 원만 줘도 괜찮아. 나는 그냥 안 받아도 괜찮아 하는 분들이 꽤 많으니까 그 가격인 거고요. 훌륭하지만 매우 훌륭하지만 반대로 이런 유튜버나 연예인들 중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별로 훌륭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 구색을 맞추려면 항상 여기는 많이 들어가야 되죠. 아까 떠나는 거와 안 떠나는 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어디든 모여 있게 되면 처음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지만 저절로 동질화됩니다. 그 충남 예산군에 가면 농부의 일당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일이 안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 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 중에 누가 와서 참외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릴까요? 라고 하면 그분의 강의료는 농사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드물기 때문이고 충남 예산에 가서 제가 참외에 대해서 얘기해드릴까요? 모여보세요 하면 3명이나 모이겠어요? 나도 참외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러니까 익숙한 곳에서는 항상 벗어나는 선택이 경제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즉 희소성을 높일 수 있는 쪽이라서 그런 선택인 게 맞는데 대체로는 안 움직이고 싶죠. 변화라고 하는 건 그 코스트를 유발하니까. 근데 그 덕분에 변화하는 분들이 그걸 다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저의 신조랑 되게 비슷해요. 저는 이거를 한 문장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모든 새로운 시도는 옳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내가 그 시도를 할 만큼의 에너지를 낼 수 있고 그 선택을 내리게 되면은 모든 새로운 시도는 옳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류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항상 삶 선택을 할 때 A가 오를까 B가 오를까 A, B의 선택을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A를 선택하건 B를 선택하건 옳은 선택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화산재를 치우고 나서도 평균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치우고 나서도 거기서 제일 성공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A라는 B를 선택하건 A를 선택하건 B를 선택하건 그걸 항상 옳은 선택으로 만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지향해야 될 거는 어떤 선택의 그 고민이 왔을 때 일단 새로운 선택을 하는 쪽으로 내 가중치를 놓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좋고요. 선택을 내리고 난 다음에는 후회를 하지 않고 내 선택을 옳은 선택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게 항상 좋습니다. 프로그래머로 예를 들면 저도 잘 못하는 편이지만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코드를 이렇게 짤 수도 있고 저렇게 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코드를 짰을 때 그 다음에 내 옵션이 더 많은 쪽이 옳은 코드다라는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가면은 막다른 거고요. 이렇게 가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지 않아요. 아마도 화산재도 비슷했을 거예요. 치우고 나면은 내가 살던 대로 살아야 되고 새로운 내 선택한 옵션의 폭들이 적잖아요. 지금 설명하신 이 부분이 그 실제로 퓨처 프루프라는 개념이에요. 네. 미래에 어떻게 돼도 나는 방어가 되는. 그렇죠, 실제로. 네, 맞아요. 퓨처 프루프하게 나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걸 이제 엔티 프라자일이라는 책에서도 쓰는 게 그 나심 탈레브의 책 중에 블랙 스완 그다음에 이제 엔티 프라자일이라는 책이 보면 프라자일이라는 선택이 있고 엔티 프라자일이 있는데 엔티 프라자일이 퓨처 프루프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는 그런 전략을 짜야 되는 건데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많은 옵션이 있는 쪽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 변호사 좋단 말이에요. 돈 잘 버는 것 같고 안정된 길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의사, 변호사를 하면서도 새로운 영역으로 가고 사업도 하고 방송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내 한 트랙에서 전문가가 될 정도로 깊이 에너지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40년, 50년을 살고 똑같이 살아야 되는 삶이면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것처럼 AI가 나를 대체할 수도 있는 거고 전혀 다른 상황이 생겼을 때 더 프레자일한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반면에 어느 옵션을 택하더라도 기둥이 한두 개 정도 무너져도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기둥들이 있는 형태로 옵션이 많으면은 그게 더 그 좋은 방향성이라고 프로그래밍하고 코딩할 때도 그렇고 저는 삶에서도 항상 여기에 문이 더 많나 저기에 문이 더 많냐 그러면은 문을 열고 나면 여기서 끝인 게임은 아무리 걸려있는 게 많다 할지라도 더 많은 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주는 옵션을 선택하는 편이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대기업에 들어가고 제조업 기업에 들어가서 안 맞잖아요. 수모도 당하고 힘든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옆에서 아내가 해줬던 말은 당신이 이 기업이건 딴 기업이건 어딘가 가서 3년도 못 버티고 뭐 팀장이나 그 이상까지를 못 해내고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기업에 갔건 딴 기업에 갔을 때 문이 닫 어딘가 가서 3년도 못 버티고 뭐 팀장이나 그 이상까지를 못 해내고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기업에 갔건 딴 기업에 갔을 때 문이 닫히는 경우가 많을 테지만 여기에서는 어떻게든 버텨서 3년을 하고 이걸 하면은 꼭 이 기업이 아니더라도 딴 기업에 갔을 때더라도 이 사람은 어쨌든 이 상황에 적응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레퍼런스가 쌓이니까 그 다음에 열리는 문들이 더 많을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의 상황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되게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저한테. 왜냐하면은 내가 할 선택이 더 많은 문들을 닫아버리는 선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여기서는 버티는 게 답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배운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변화하느냐 마느냐의 선택에서는 변화하는 쪽이 항상 옳은 선택이다. 그 변화가 예. 나에게 줄 수 있는 옵션이 더 많다면 그 변화가 나에게 주는 옵션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산재를 덮고 이사 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굳이 또 다른 더 작은 무인도로 이사를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경우에는 30년 후에 과연 소득이 더 높아졌을까? 네. 확률적으로는 낮겠죠. 그래서 변화의 옵션이 더 많죠. 변화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에 대한 선택을 하면서 남편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인간관계의 경우에는 내가 늘 인간관계를 바꾸는 것 자체가 나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믿고 정말 나의 편이고 가까운 누군가와 얼마나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돈독한 관계를 가져가느냐가 인간관계는 안 바꾸는 게 좋아요? 바꿔야 될 때도 있죠. 바꿔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 선택 자체가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렇잖아요. 새로 만난 누군가랑 사업을 하는 거랑 내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은 누군가랑 사업을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정도의 신뢰를 쌓은 사람하고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믿고 같이 할 수가 있겠지만 내가 새로 만난 사람이랑은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굳이 어떤 경우에는 아닐 수도 그러네요. 있지만 항상 기회를 더 넓혀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도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 그거 했었는데 그 캠페인이 실패한 이유가 나중에 돌이켜보면 사람들은 마누라와 자식을 제일 바꾸고 싶은데 그거를 빼고 바꾸라고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때부터 네, 맞아요. 잘 안 움직였다는 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다른 사람을 바꾸는 건데요. 제가 볼 때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약간 이과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뭘 할 수 있냐 없느냐를 일단 봐요. 그러면 누군가를 바꾼다는 게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하기 더 어려운 쪽에 속해요. 똑같이 어렵지만 나를 바꾸는 거는 내 손 안에 있는 초이스예요. 그러면 더 하기 싫은 건 분명하지만 내가 더 할 수 있는 쪽에 베팅을 하는 게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중요한 얘기.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통제권이 없잖아요.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하면 내가 나를 바꾸는 건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예. 자꾸 집사를 생각나지 난 오늘. 내가 바꾸고 말자. 그러니까 아유 진짜 오늘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다 하면요. 그러니까 모든 집들은 아마 그 아무리 화목해 보이는 집도 좋은 집도 다툼과 불화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의 경우도 있었어요. 몇 번. 그 중에 굉장히 큰 하나는 독일에 있을 때 박사를 했잖아요. 독일, 예. 박사를 하고 나서 제가 원했던 커리어 트랙이 딱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약간 관종이기도 하고 방송 나오는 걸 좋아하니까 제 박사 논문을 다 쓰고 박사 졸업하고 나서 독일 TV 같은 데서 이제 토크쇼를 맡아서 하거나 어디 무대를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책도 베스트셀러 올리고 그리고 꼭 들어가고 싶었던 데가 왜 이제 멜컴 글래드웰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트기 헬리콥터가 와서 막 미국, 영국 강연을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탑 강연자예요. 그 탑 강연자를 키워준 에이전시가 있어요. 그 에이전시에 일단 계약을 한번 하면 하루 저녁에 6천만 원 정도 주고요. 최고는 최소로 줘도 하루 저녁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주고 회사가 반을 가져가요. 근데 그 강연을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3편 하고 나서 막 그리스에도 집 사고 은퇴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다음부터 투자하고 엔젤하고 그냥 이러면서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경제적인 자유를 빨리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20년 가까이 공부만 하고 뭐 장학금은 한 달에 100만 원, 120만 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아껴 쓰면 살아야 되니까 공부를 많이 했지만 돈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 에이전시에 빨리 들어가서 여기서 받아주기만 하면은 되겠지라고 쭉 짰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뭐 사이언스 스탠드 1등하고 그 다음에 책 내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다 해냈어요. 독일 책 전체 탑 10에 들어간 베스트셀러 되고 뭐 TV쇼도 나가고 뭐 강연도 하고 그리고 에이전시에도 이제 어플라이를 했죠. 참고로 그 에이전시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한 명만 골라요. 경제 전문가 한 명, 사이언스는 한 명. 마케팅 한 명, 뇌과학 뽑아서 한 명. 그분을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몰빵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모든 강연과 CEO와 기업가 어딘가의 탑 스피커로 이 사람을 위한 슬라이드, 뭐 의상, 그러니까 연예인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지식인을 해가지고 탑 스피커로 만들어 주는 건데 독일이랑 유럽에는 그 에이전시가 딱 3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뇌과학 영역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분은 딱 3개밖에 없고 한 곳은 이미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되게 스타가 있고 뭐 야, 사실은 그 하나만 인더스트리도 재밌네요. 재밌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돌리면서 CEO 100명 모아놓고 강연하고 나면 평가를 받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인사이트를 존나 잘했냐, 이 사람한테 돈을 얼마나 주겠냐, 그럼 피드백을 계속 받아서 이 사람을 자를 거냐, 계속 키워줄 거냐를 결정해 나가요. 와. 근데 들어갔고 레이팅이 좋았고 새로 들어온 강연자 중에 현재 성장률이 1위다. 그렇지, 되게 잘한다라는 피드백을 받던 타이밍에 아내가 나 더 이상 독일은 너무 힘들어서 한국에 돌아갈래 라고 그냥 지지를 친 거죠. 근데 딱 2년만, 나 지금 이제 겨우 에이전시 들어가서 반년도 안 됐는데 진짜 잘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데 안 되겠냐라고 했는데 굉장히 매정하고 냉정하게 하고 싶으면 하고 나는 한국에 돌아간다라고서는 애들을 데리고 한국에 돌아왔고 저한테 2달의 시간을 줬어요. 2달 후에 결정해요. 2달 동안에 독일에 있는 모든 삶을 결정하고 한국에, 그러니까 다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올지 아니면은 혼자서 내가 원하던 커리어의 삶을 가지고 돈을 벌면서 투어를 돌고 강연자로 살지. 되게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그래서 뭐 혼자서 그렇게 해서 뭘 해요. 되게 뭐 억울한 마음도 있었고 막 아쉬운 마음도 있고 되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 한국에 왔어요.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같이 있는 거군요. 네네. 근데 아내분께 감사드린다고. 그렇죠. 근데 두 가지가 좀 있었던 게 되게 들어와서 많이 싸웠죠. 왜냐하면 뭔가 내가 몇 년 동안을 뭐 그렇지. 꿈꿔오던 길이 있고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국내 대기업을 다니면서 이렇게 막 매일 하루하루 수모를 겪으면서 아니 뭐 그 초반에는 적응이 어려우니까 외국에서 돌아와서 막 이래. 하게 됐던 계기가 2번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막 다툼이 있다가 부부 상담도 가고 이렇게 진료를 받다가 아내한테 우울증 테스트를 하게 했는데 집에 가는 길에 의사 그 선생님이 따로 부르더니
아내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되게 심각한 우울증이라서 약물 처방을 해줘야 될지 따로 뭘 해야 될지 고민이 될 정도다. 몰랐어요. 그렇게 가까이 살고 그렇게 있으면서 마음에 그렇게 어두움이 꽉 차서 이 사람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걸 몰랐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가고 나는 내가 아는 가까운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겠어라는 이야기를 한 게 본인은 마지막 살겠다는 어떤 액션을 취한 거예요. 나 이대로 독일에서는 나는 삶을 살 자신이 없어였는데 그 얘기를 솔직하게는 못하고 나중에 알게 된 거라서 아, 같이 오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게 그냥 내 커리어랑 내 생각만 하면 억울할 수 있었지만 아내가 한국 돌아온 건 잘한 선택이고 나도 같이 오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일스 신잠이나 강연자로의 기회가 한국에서도 많이 왔기 때문에 되게 감사한 행운의 상황이 많았고 억울하지 않아도 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정타는 코로나19 상황이 터졌는데 독일과 유럽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거든요. 그 에이전시 3군데 중에 2군데가 망했고요. 제가 들어갔었을 에이전시도 망했어요. 그러니까 망했다는데 박수를 치시면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좋아 보이는 떡 나의 커리어를 잡았다면은 2년 동안 좋았지만 내가 그거를 다 벌거나 내 원하는 삶을 살기도 전에 최악의 상황에 던져졌을 거예요. 아이들과 가족까지 포기하고 해외에 혼자 나와서 잘 살겠다고 하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 다음에 얼마나 후회했을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제 스스로한테 이 스토리를 하면서 또 잘했어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특정 선택에 있어서는 같이 내가 평생을 갈 사람들에 대한 의리와 내 약속을 지키는 선택은 또 다른 형태로 되게 중요한 선택 같아요. 그 부분은 내가 평생 같이 살 사람이라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해서라도 같이 가는 게 틀린 선택은 아니다라는 개인적인 믿음은 있고요. 어떤 선택에 대해서 선택을 했을 경우에 네. 내가 안 한 선택과 스스로 한 선택 두 가지를 끝까지 저울질하지 않고 선택한 것을 더 좋은 믿는 거. 선택으로 네.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중요해요. 이야기.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선택이 51대 49죠. 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한다는 건 이걸 선택해도 51, 저걸 선택해도 49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인생이 지금 강연에서 보면 멋있게 포장해서 막 이 삶의 선택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산다는 건 그냥 아다리가 맞아서 그렇게 굴러간 거예요. 사실 누구랑 결혼했을지도 만약 5년 전, 5년 후에 그 사람이 똑같이 나타났다면 안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대부분 커요. 그 순간에 그 상황에 나는 선택을 한 거고 그거를 내가 올바르게 가져갈 거냐 아닌가의 그 이후에 뚝심의 문제죠. 결국은 뭐 어떠한 걸 공부하게 되고 어떠한 직장에 들어가느냐도 대부분 막 큰 스토리보다는 그 순간에 그냥 그게 만든 것처럼 보여서 굴러간 그 어떤 랜덤함에서의 그 아다리죠. 아다리가 맞아서 가는 게 대부분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를 늘 후회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걸음을 걷는데 내가 나 스스로를 맡게 되는 거고 어쨌든 그래 이 정도면 나 잘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새로운 아까 말한 것처럼 화살대를 털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네.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약 한 30분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요거 방금 거까지 듣고 넘어가죠. 네, 하실 말씀이 더 남아있다고.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섭섭하신 것 같아요. 세 분. 네, 물론입니다. 네. 다른 분이에요. 김모 도트님. 무슨 일이든 자꾸만 중간에 딴짓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프로 TV를 들을 때마다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데 막상 시간 나면 자꾸 딴짓을 하게 되는 것처럼 자꾸 딴짓을 하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 고민이 항상 든다. 뇌 한가운데. 퇴직 후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막막하겠다. 이거는 뭐 누구나 그런 것 같고요.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지 않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자고 일어나셔도 피곤하실 모양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까? 시간이 없다. 그런 저랑 굉장히 비슷하군요. 예. 저도 딴짓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자꾸 딴짓해요? 자꾸 딴짓하죠. 집중하지 하지 못하고. 그래서 3프로 TV를 보니까 그렇죠. 더 재밌는 거 보시면 딴짓 안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건 약간 좋은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딴짓을 하더라도 그것이 본짓이 되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돈 되는 딴짓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일단 한 가지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북칼럼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유튜브에 대한 피드백도 줘야 되고 무슨 책도 읽어야 되고 그러면 막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 그걸 딴짓을 하게 되면은 내가 어차피 북칼럼 써야 되는 책을 읽는 딴짓으로 가고 그 책을 열심히 읽다가 또 지루하면은 그 딴짓은 딴짓인데 내가 해야 되는 딴짓으로 돌리는 그래서 동시에 새 챕터를 이렇게 열어놓고 딴짓도 내가 해야 되는 일로 만드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는 딱 어울리는 직업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 어떤 딴짓도 나에게 다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스스로의 위로. 약간 근데 사실은 딴짓 안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요 답은 지금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약간 사심을 담아서 장동선의 궁금한 데를 구독하시고 거기에 초집중이라고 하는 책을 리뷰한 편이 있어요. 보셨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에서 딱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써머리를 해놨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5분 동안 보는 영상은 그걸로 바꿀까요? 초집중? 그것도 괜찮겠다. 그냥 뭘 봐도 관계 없으니까. 네. 그럼 이따가 그거 봅시다. 우리 따로 준비한 영상이 장동선 박사님 강의에서 뽑아낸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그건 그냥 3프로 TV 거니까 대충 보시고 초집중 그걸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그거는 3프로 TV 채널에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나 궁금해요. 저도 딴짓 때문에 네. 힘들거든요. 예. 근데 사실 모든 책과 모든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도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효율적인 일은 딴짓 안 하는 거랑 상관이 있고요. 그리고 수면도 딴짓 안 하는 거랑 상관이 있겠네요. 이거는 약간 다른데 이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면 무호흡 중이나 코골이가 있다. 그러면은 자고 일어나서 안 깨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몸 상태를 체크해보고 그런 수면 중에 산소 호흡에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요. 병원에 가서 뭐 체크를 하고 수면 체크를 받아도 좋긴 한데 만약에 살이 쪘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84kg 이하로 몸무게가 떨어지는 순간 코를 안 곤다고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골이 뭐 치료를 어렵게 받아도 좋지만 그냥 다이어트까지 해가지고 몸무게를 줄이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일단 코골이를 없애는 방법이기도 하고 네. 퇴직 후 다른 사람은 그건 답하기 어려운 질문 같아요. 퇴직 후에 뭐 하실 거예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저는 퇴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올드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직장을 다니다 평생 직장에서 내가 이제 정년퇴임을 하거나 퇴직을 한다가 퇴직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점점 더 오래 살게 될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퇴직이라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가 요즘 생각이 슬슬 바뀌고 있는데요. 네네. 저도 퇴직 후의 인생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특히 재정적으로 대비한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하다. 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대비하겠어요. 네. 그래서 일을 계속하는 것이 퇴직을 위한 유일한 선택이겠다. 네네. 그런데 저도 이제 같이 일할 멤버를 뽑거나 뭐 혹은 같이 하거나 제가 무슨 인간문화재라서 방망이를 깎는 일을 하루 종일 하면 모르겠어요. 다른 분과 같이 일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일하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기준을 보니까 너무 나이 많은 분을 안 같이 하고 싶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제가 70세가 되고 뭐 80세가 되고 그러면 무슨 용편인재주가 있기 전에는 그들도 저하고 같이 안 하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갈수록 이제 메타버스도 나오고 미래 기술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미래를 보는 예측 중에 하나가
디지털 부족 사회 형태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디지털 부족 사회라는 거는 우리가 온라인을 포함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지금 3%로도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삶에서 일하거나 만나거나 하는 많은 것들이 이런 커뮤니티 중심으로 개편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새로운 마을, 새로운 그런 부족처럼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어느 나이대에서건 또는 어느 지역에서건 한 200명 정도가 모여있는 커뮤니티 그 이상의 숫자가 있으면 그 안에 거의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다 모여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 경제를 잘하는 사람, 요리를 잘하는 사람, 뭘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왜 사람을 뽑는 게 어렵냐 하면은 내가 그 정도 규모의 커뮤니티로 돌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한 명이니까 이제 우선순위로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누구를 먼저 해야 되느냐를 정해야 되니까 어려운 건데 이걸 조금 더 큰 스케일로 각자가 일종의 컬렉티브처럼 회사가 아니더라도 한 200명, 250명 정도의 커뮤니티가 있고 공동 사업을 하듯이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70대, 80대 노인분들이 한 300명이 모여 있어도 그 안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들과 가능성들과 우리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붙게 되고 사실은 이 커뮤니티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거는 남녀노소가 많이 섞여 있어서 다양성이 올라갈 때 또 파워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종류의 문제는 스케일을 키우면 저절로 해결이 된다라는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대략 200명, 250명 이상의 어떠한 그룹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델이 있다. 그럼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의 뇌가 지금의 크기로 크고 진화한 것 역시도 던바라고 하는 로빈 던바라고 하는 그 영국의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의 뇌가 이 정도로 클 때가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부족들이 150명에서 250명 사이 정도 모여서 살던 시기에 뇌가 지금의 형태로 크고 그 뇌를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후에 뇌가 조금 쪼그라들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 뇌가 모든 걸 다 기억하고 다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집단과 사회에 아웃소싱을 한 거예요. 나는 이걸 잘하지만 넌 이걸 잘하니까 우리가 같이 사는 동안에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회를 이루어서 살기만 하면은 그게 우리 모두에게도 효율적인 방법이야. 쪽으로 우리는 진화를 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게도 한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도 수첩이나 뭐 디지털 도움을 받지 않으면 딱 그 150명에서 250명 사이가 중간값 평균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뇌의 인맥의 카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거는 어쨌든 그 정도의 그룹이면 그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그룹이 되는 거죠.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부가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하는 일을 나의 나머지 인생을 채우는 일로 만들면 그거는 나의 나이나 혹은 나의 체력이나 그와 무관하게 작동할 것이다. 그렇죠. 그 안에서 받쳐줄 수 있는 거죠. 사실 보면 우리 과거의 대가족 사회 때도 한 마을 안에서 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고 나이 든 사람이 있어도 각자의 역할들이 굉장히 잘 어떤 화합을 이루고 있는 모델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사회가 바뀌면서 개인화가 되면서 그런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니즈들은 조금 비었는데 저는 이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다시금 그러한 것들이 연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약간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그러네. 저에게도 가끔씩 오랜만에 연락이 오는 분들이 있는데 연락이 올 때마다 항상 그분의 필요에 의해서 연락이 오는 분이 있고 거꾸로 어떤 분은 연락이 올 때마다 저를 어떻게 도와주려고 연락이 오는 분들이 나눠져 있어요. 저는 후자도 전자랑 같은 사람인데 더 스마트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느낌을 주니까 뭐 그렇죠. 어필을 잘하는 거죠. 결국 연락을 한다는 거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만 그러나 사업은 전자가 더 잘하시더군요. 진짜요? 그렇죠. 저는 느끼는 그 사업이라는 게 대체로는 결국은 자기가 먼저 가져가는 일을 열심히 잘하는 분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맞아요. 저도 그 사업을 못해서 저를 가지고 뭐든 쓰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잘 쓰시면 좋은데 잘 쓰고 나서 그만큼의 대가를 줘야 관계가 또 지속이 되겠죠. 예. 자, 잠깐 영상을 보시고요. 화장실 다녀오시고
영상을 보시고 잠깐 화장실 다녀오시고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 드는 뭐 질문 또는 뭐 영상과 무관하게 장 박사님께 그동안 강의를 이것저것 들으셨을 테니까 하실 수 있는 질문들을 저희가 어딘가에 써서 뒤쪽에 마련돼 있으니까요. 포스트잇 같은 것을 네. 써서 붙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 질문은 장 박사님께 드리면 이거는 1시간짜리다 하는 거는 가능하면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들을 해야지 마음을 먹어요.